오늘 정말 좋은 책도 써주시고 네. 책에 이제 부동산, 주식, 뭐 포트폴리오, 자산관리 그 과정도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정말 구체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자면 뭐 한두 가지 좋다면 한 가지. 뭔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뻔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책을 읽고 한 50권을 읽었잖아요. 그럼 투자를 하나를 꼭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도 듣고 그 다음으로 성장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독서나 강의만 듣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 수강러라고 하잖아요. 강의만 듣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같이 이렇게 수강을 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강의를 진짜 많이 듣고 책도 진짜 많이 읽어요. 아는 거는 진짜 빠삭해요. 근데 실제 행동을 안 해요. 돈을 안 넣는 거예요? 네, 돈을 안 넣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자기가 내공이 쌓였다고 하면 소액으로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종목을 투자를 해봐라. 그래서 그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변화를 투자 일지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기록을 해서 분석을 해봐라. 저는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하는 방법이 블로그에 올리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내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투자하는 경향도 있고요. 투자 일지를 쓴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대충 쓸 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누적 되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공 사례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거를 자기가 돌아봤을 때 그런 성공 사례로 실패, 성공 분석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거 하고 글로 적어놓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확실히 글로 적으면 내가 그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책에서 또 아웃풋 되게 강조해 주셨잖아요. 아웃풋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계속 정리를 하는 방식.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핵심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비교를 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막 치고 나가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의 이제 공부가 돼 있고 자산도 있고 해서 막 뭐 무리하게 막 한 달에 막 두세 개씩 막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투자가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급해지면 좀 선택을 잘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주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거를 처음에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 장기 가치 투자라는 뭐 이런 관점에서 오래가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초보자 때는 좀 단기적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 거. 혹시나 망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모를 물림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를 안 여쭤봤네요. 그 지방 소액 투자? 소액 투자? 소도시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역시, 소도시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거의 수도권에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지방이 투자 가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 자산을 불리고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된 다음에 수도권이 안 되니까 지방을 간 거잖아요. 사실 지금 트렌드가 만약에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 만약에 5년 전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수도권 지방?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수도권에서 좀 상승을 겪었기 때문에 굳이 소액으로 지방 투자를 하는 거는 하지는 않았고 만약에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혹시나 만약에 거기가 인구가 좀 감소하거나 수요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가 좀 감소하는 지역이거나 이런 경우라면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액 도시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 엑싯을 고려하고 고려하고 해야 된다고
겁니다. 일자리도 증가하고 네, 인구도 네. 증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아, 더 상세하게 공부해야겠네요. 네, 그거를 이제 더 공부하고 음. 진입을 해야 아무래도 이제 좀 실패가 없지 않을까. 어. 그리고 만약에 무주택자라면은, 그러니까 약간 지방 투자는 다주택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다주택자들은 규제 지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 아니면 비주택, 뭐 상가,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걸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집이 없다 아니면은 1주택자인데 실거주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적인 관점으로 가기보다는 내가 사는 집으로 투자를 해라. 지금 시점에는 네. 그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엑시시 안 되면 그냥 네. 들어가서 사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를 고려를 해서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아 여기 안 되면 내가 들어가 살 거야.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들어가 살 집이니까 여러 가지를 더 보게 되잖아요. 교통도 보게 되고 여기 내가 직장하고 출퇴근해야 되는데 교통편이 괜찮나?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여기 학구는 괜찮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딱 그 무슨 뭐 수치화해서 뭐 점수를 매긴다기보다는 아,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냐? 살만하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요즘에 그 또 보면은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경향이 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보실 때도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실제로 가격을 보면 강남 핵심지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이 뭐 30억, 40억, 50억 이런데 진짜 실거래가가 계속 찍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외곽지에 대출이 되는 상품들은 오히려 가격이 보합이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이제 뭐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주택들 있잖아요. 워낙 고가 주택들은 이미 현금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주택들은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반증인 것 같아요. 저도 월급쟁이지만 생각보다 뭐 코로나 사태로 좀 자영업자들 힘들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돈을 버신 분들은 또 엄청 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배달 대행이라든가 뭐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그런 좀 핵심지로 가시니까 결국은 수요가 계속 있잖아요. 공급은 어차피 한정적인데 그럼 그 주택들은 계속 올라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좀 양극화 현상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주택들은 별로 규제를 안 받잖아요. 거기에 현격하게 뭐 공급이 막 드러나기도 힘든 구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고가 주택들은 계속 올라가거나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진짜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 2020년에 네. 우리나라 GDP가 3만 1,000이었대요. 네. 근데 작년에 3만 4천이었대요. 네. 지금 5천을 바라본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이나 서민분들이 힘들다고 하면 내려갔을 하지만 텐데 전체적인 평균 좀 부의 집중 현상 뭐 이제 소수한테 좀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기업들은 진짜 돈 많이 번 기업들 많잖아요, 솔직히. 오히려 위기였지만 그쵸. 막 최대. 영업이익이 막 2배씩 늘어난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회를 또 잡아서 이렇게 좀 성장한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뭐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잡아서 또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또 그런 뭐 주식으로 큰 돈 버신 분들은 또 강남에 집을 사고 뭐 빌딩을 사고 이런 식으로 또 거꾸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양극화 현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만의 리그라는 네. 것은 약간 그 강남 3구 정도 네.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현금으로 그 가격을 사야 되니까 사실 일반적인 중산층에서 그걸 현금으로 그런 집들을 산다?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그게 집들. 집들이 이제 그들만의 리그. 네. 그러면 이게 2000년 한 14년 15년 이때 서울에 미분양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반포 네, 쪽에. 미분양이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네. 크게 없을 거라고 만약에 미분양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그 지역에 미분양이 난다 그러면 저는 배팅해서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 올해 그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많고 얼마나 이게 공급이 되냐 이런 뭐 이슈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이게 좀 조정이 되거나 꺾이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기는 해요. 왜냐면은 뭐 항상 올라갔던 자산은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이 스탠스를 이게 폭락이 할 수도 있지만 상승할 수도 있고 조정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조정, 폭락, 상승 세 가지 중에 확률적으로 조정이나 상승이 왔을 때가 더 확률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66%.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오거나 만약에 이제 하락이 오면은 좋죠. 하락이 와가지고 내가 뭐 매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에선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오고 조금 조정돼서 계속 간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 3, 4년 지났을 때 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폭락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그 전면적인 대출 규제 이런 것 네. 등으로 해서 네. 그 막 한 10%, 20%, 많게는 30%, 막 40%까지 빠진다. 강남도 예외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도 빠질 수는 있다고 봐요. 빠질 수는 있는데 내가 거기서 그 좀 장기적으로 우량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 황금성이 좀 그래도 좀 핵심지에 있는 부동산들은 황금성이 괜찮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주변 외곽에 있는 뭐 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충분히 땅을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본질은 그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가 오르겠냐 안 오르겠냐 이제 이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땅의 가치가 앞으로 집가 상승이 있다고 보면 그거는 가져간다. 그래서 혹시나 상대적으로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도 좀 개별이 워낙 많으니까 개별적인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 약간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주식은 내가 시세보다 싸게 사기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뭐 거래에서 되니까. 근데 실거래가보다 싸게 사는 거는 개별 종목은 가능하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평균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무슨 기관 투자자여서 맞아. 어떤 뭐 100개 뭐 아파트를 한 번에 뭐 빌딩을 산다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어차피 그 아파트 한 동에 100가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채를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100채 평균 시세가 10억인데 내가 9억에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 시세 그 평균의 5점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한테는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그 단지 안에서도 네. 다 다르더라고요, 가격이.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인 것 같아요. 또 뭐 1000세대, 2000세대 뭐 네. 이런 아파트 내부에서는 네. 또 그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이 또 언제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네,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연락이 오거나 좀 쉽게 그 뭐 급매물이라든가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이제 일반 그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 지금 뭐 집값이 이제 하락한대, 떨어진대. 뭐 이런 어떤 통계적인 평균적인 수치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뭐 5% 올랐다가 하더라도 어느 집은 50%가 올랐고 어느 집은 0%고 어느 집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지 너무 그 통계, 빅데이터 이거에만 안 빠지면 오히려 개인한테는 기회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다고 아예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흐름은 보지만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이 부동산이든 어떤 주식이든 가격을 싸게 사는데 조금 포인트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너무 타이밍을 맞추는데 집중을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조대님 그러면 네. 그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해오시면서 네. 위험한 부동산들이 또 분명 있잖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게 하지 마라. 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호텔 분양형 부동산이 있어요. 그 뭐 제주도의 확정 수익률 뭐 이런 거 많이 붙던데요.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피해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노후 대비로 해서 내가 확정형이라니까. 확정형 뭐 이거 월세 받는다, 내가 호텔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실제 그 시행 사업을 하는 데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확정 분양을 한 것처럼 이렇게 다 계약서도 준대요. 뭐 인증서도 주고. 근데 회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와, 컨셉이. 대박이다. 네. 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부동산을 하려고 그러면 시행사라 그러잖아요. 시행사가 건설사를 그 건설사한테 발주를 줘서 건설을 하는 거고 실제 사업 주체는 시행사예요. 네. 그럼 시행사가 처음에는 분양 대행사를 막 껴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대행사는 어차피 시행사에 대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 회사는 있어도 시행사가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건 시행사였단 말이에요.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어지니까 과거에 뭐 한 8%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랬는데 실제 가보니까 수익률이 안 되고 공실이고 실제 또 개별적으로 이게 주체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호텔을 운영을 할 때 한 사람이 운영하면 방향성을 가지고 배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탁사도 선정해야 되고 잡음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아예 발도 들이지 아예 발도 안 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신도시에 생기는 신축 상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 구도심에 많은 상가나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새로 상가가 올라가면 그 주변의 상권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적을 수가 있는데 신도시 있잖아요. 막 이제 택지 개발하는데 아파트 짓고 있는데 상가부터 짓거든 보통. 왜냐면은 아파트는 짓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길면 짧으면 한 1년? 뭐 한 1년 반이면 이제 절반이네요. 지니까 뭐 짧은 건 뭐 1년 안에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니까 그 배우 수요가 생기기 전에 상가부터 들어간 거죠. 근데 보통 그런 상가들이 분양가가 되게 고가예요. 신도시라고 네, 또만. 고가고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이 상가의 가치인데 네. 적정한 월세 시세를 모르는 거죠. 왜냐면 주변에 시세가 없는 거니까. 형성이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그래서 보통 여기 같은 경우도 신축 상가를 분양하는 쪽에서 월세를 높게 맞추는 거예요. 상가 예를 들어서 1층 상가를 분양을 한다. 그러면 임차인을 높게 맞춰서 상가를 파는데 나중에 상권이 다 형성됐는데 그 월세가 300이 아니고 200이었다. 그럼 100만 원이 깎이잖아요. 그럼 상가 가치가 한 1억 이상 깎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신축 상가에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제가 아는 지인분도 세종시 네. 지금도 공실이라고 네. 왜냐면 이자만 내야 되니까 제 아는 그 친구분도 그 신축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공실이 한 1년. 그러니까 이자만 한 800, 900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이너스를 하고 시작하니까 월세를 받아도 이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 대기 기회비용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마음도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외곽지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라고 하는 네. 지주택에서 많이 홍보를 할 때는 자기네는 이제 재개발이다. 이게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그 사람들을 모객을 하는데 실제로 지주택 같은 경우는 땅을 사기 전에 어느 정도 일정 비율만 되면은 설립을 해서 사람들 돈을 모아서 땅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조정이나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면 핵심지에 있는 뭐 성공한 지주택도 있어요. 있는데 좀 외곽지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외곽지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주택조합을 이거 10%만 내면 새 아파트 줍니다. 이거에 혼동해서 들어가면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재개발인 줄 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비슷하니까.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조금 헛발을 딛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싸게 산다는 게 네, 싸게 혹하면 사는 안 돼. 혹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땅 투자인데 지분 땅 투자 기획부동산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시는 팀장님도 이거에 당해서 아, 예를 들어서 땅을 사는데 10명이서 분할로 지분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개발이 된다, 뭐 수용이 된다, 뭐 도로가 생긴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청사진을 제시를 하죠, 부동산들에서는. 근데 이렇게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소유권이 이제 n분의 1로 갖고 있다 보니까 배도하기도 힘들고 이거를 어떤 내가 권리를 행사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죠. 나머지 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동의를 되는 해줘야 되고 거죠. 아니면 그 지분만 팔아야 되는데 지분만 팔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싸게 팔아야 되니까 힘들죠. 왜냐하면 그 땅을 어떻게 뭐 개발을 해서 내가 어떤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지분한 사람들의 다 동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보통 떴다방, 뭐 기획부동산 이런 데서 하는 이런 땅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요 4가지 정도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일단 초보자 때는 쳐다보지도 말자. 쳐다보지 말자. 네. 호텔형, 네. 호텔형 분양, 호텔형, 분양형 부동산. 분양상, 그 다음에 신도시. 신축 상가. 네. 그 다음에 외곽지의 지역주택조합. 예. 지분형 땅 투자. 그러니까요. 네. 이게 부동산이 또 네. 목돈도 들어가고 네. 상대적인 금액도 큰데 이런 거 네. 한 번 당하면은 네. 진짜 몇 년 힘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정말 오늘 말씀 네.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네. 이제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네. 한다고 하면 초보자들은 네. 그냥 아파트 투자 정도로 네. 시작을 하는 게 그쵸. 그렇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주거용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주거용. 뭐 빌라, 아파트, 분양권 뭐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조금 안전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게. 아, 너무 친절한 가이드라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다음에 조장님 이제 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네. 아, 되게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투자는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돈을 많이 벌었어도 본진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것이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간과하면 안 된다. 이 문장이 네. 왜 나오게 됐고 의미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 가족과의 관계가 투자를 하고 몰입을 하다 보면은 좀 소홀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돈을 불리기 위해서 돈에 그 모으는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목표로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런 본진, 그러니까 본진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가족이었거든요. 뭐 가족과의 함께하는 삶, 행복한 삶,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삶, 이거를 누리려고 사실 돈을 버는 거잖아요. 물론 돈이 많아야 가질 수 있는 것도 많고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거 이렇게 많은 게 맞아요. 근데 오로지 돈만 쫓으면 평생을 예를 들어 제가 자산을 늘리는 걸 하면 죽을 때까지 자산만 늘리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 본질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와이프가 조금 아프게 되면서 뭐 육아휴직을 잠깐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족에 대한 소중함, 건강에 대한 소중함, 우리가 돈을 벌었지만 돈을 버는 목적은 여기에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껴서 실제로 지금은 그 돈을 버는 거에만 집중하진 않고 그 행복한 삶, 뭐 이런 돈의 본질을 떠나서 그 나의 삶을 추구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투자를 시작하시고 네. 한 4, 5년 정도 네. 이렇게 몰입하셨고 네. 이제 이런 네. 가치관으로 조금씩 네,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그 네. 제주도에서도 자녀들과 시간 네. 보내시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그 만족도가 높았어요. 아, 왜냐면은 저희가 맞벌이 부부였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게 엄마 아빠가 다 회사를 가니까 표정도 맨날 안 좋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주 가서 한 달 정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자연에서도 뭐 바다도 가고 뭐 오름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지내니까 생각보다 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만족도도 높고 자녀 만족도도 높아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가장의 입장에서는 뭔가 더 많은 걸 줄 수 있을 네. 것 같고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 말이 100%는 아닌 것 같은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린 시기에는 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음.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클 때는 이제 또 좀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싶어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도전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달 살기 말이 쉽지 네. 이거를 다 떠나서 가서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하고의 관계도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되게 쉽게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변해요. 어른들보다는 확실히 네, 빨리빨리 맞아요. 변하니까 네. 뭐 한 달이 아니더라도 네, 장기간이라도. 네. 주말에 뭐 네. 한여도 진짜 정말 빡빡하게 보내시는 네. 분들이라면 네. 조금씩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의 사다리를 그려주시고 네. 마지막에 네. 그 본질을 딱 지적해 네. 주시면서 정말 이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여기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참 목차도 잘 잡으신 것 같고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자님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혹시 뭐 끝으로 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끝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만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해도 행동하는 사람이 행운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 행동했고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행운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셔서 이 영상을 끝나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꼭 한 가지를 행동으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주옥과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네. 끝까지 한번 네. 빠르게 네. 돌려보면은 그 무리하게 하지 않으셨고 네. 그리고 그 40%, 50% 네. 소득에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네. 투자를 이렇게 5년, 6년 끌어오니까 네. 이렇게 자산이 계속해서 꾸준히 네. 증가할 수 있는 거고 직장인도 어느 정도 경제적 그 자유분은 이룰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말고 그죠? 네. 그런 방법으로 잘 소개해 주신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행동하는 사람 항상 두어가 되자.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급은 적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를 쓰신 곽중현 저자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